안녕하세요. 생활과 과학 수업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질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질병 진단하는 방법에 문진, 촉진, 물리적 진단, 생화학적 진단들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그 중에 우리가 물리적 진단까지 봤었어요. 오늘 생화학적 진단 진도를 나가기 앞서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하게 몇 가지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물리적 진단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요거 물리적 진단 같은 경우에 청진기, 내시경 뭐 등등이 있다고 했었어요. 혈압계 측정 원리도 기억나시죠? 혈압계 잴 때 언제 소리가 나고 언제 소리가 끊어지는지 이거 중요하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지난 시간 동영상을 한번 다시 복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등교하게 되면 그때부터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집에 계실 때 틈새 그 시간 날 때마다 그런 복습을 미리 해두시면 등교에서 학습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CT, MRI, PET 장비까지 우리가 얘기했었는데요. 자, 요거 얘기할 때 요거 잠깐만 얘기해 볼게요. 우리 병원에 가면은 특히 종합병원, 대형 종합병원에 가시면 방사선 촬영실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구역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이 저기 가서 CT 찍고 오세요 또는 엑스레이 찍고 오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가보시면 거기 방사선 진단 구역, 방사선사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시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진로 희망을 방사선사로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거기 갔으면 엑스레이 촬영도 가능하고요. CT 촬영도 가능하고 MRI, PET 장치 전부 다 촬영이 가능하고요. 이거 전부 다 방사선사 선생님이 촬영해 주시게 될 거예요. 영상의학과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촬영하는 요런 것들 전부 방사선 촬영실에 있다고 보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네, 맞아요. 방사선에 노출 안 되는 거 하나 있었죠? MRI 촬영. 요거는 자석을 이용해서 자기장 속에서 촬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전자파에 대한 위험은 있지만 방사선 노출에 대한 위험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억납니까? 네네. 물론 전자파를 넓은 범위의 방사선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서는 거기까지는 보진 않을게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냥 같은 촬영 비슷한 장비다 보니까 거기에 같이 넣어서 그냥 뭉뚱그려서 방사선 촬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원리는 방사선이 아니라 전자기파다. 자기장이다, 자기장. 이 자기장은 꼭 암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 초음파도 얘기했었죠, 초음파. 네, 초음파라는 거는 특징이 네, 맞아요. 인체에 해가 없어서 임산부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외우시기는 편할 거예요. 임산부도 사용 가능하니까 안전한 거구나, 인체에 해가 없는 거구나, 당연하지. 이거는 전자파 노출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방사선 노출은 더더욱 없고요. 음파에 관련된, 소리에 관련된 거니까 소리 원리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암호 요걸로 갈게요. 초음파 요거를 암호로 하겠습니다. 초음파 암호 1번이에요. 초음파 됐지요, 여러분? 자, 그럼 내려가서 우리 오늘 생화학적 진단 방법 갈게요. 생화학적 진단 방법 오늘 수업하겠습니다. 여러분, 생화학적 진단 방법은요, 말 그대로 화학적인 반응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 우리 몸에서 끄집어내거나 우리 몸에다가 뭔가 시약을 집어넣어서 반응을 보는 게 생화학적 진단 방법이라고 보시면 편해요. 가장 먼저 이거부터 볼게요. 혈액 검사. 이거 좀 줄 좀 꺼주세요. 일단은 가장 간단한 거죠. 피 검사. 혈액을 뽑아내서, 피를 뽑아내서 거기 안에 들어있는 성분을 분석하거나 반응을 시켜서 질병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혈액은 혈구랑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건더기가 혈구, 액체 성분이 혈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생명과학 시간에 배우신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근데 그 혈구 중에서요. 적혈구 줄 거놓고 좀 쓸까요? 여기 산소 음반이라고 좀 적어주실래요? 적혈구는 산소 음반. 적혈구 빨간 이유가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색소, 그 안에 철이 들어있기 때문인데 그 철이 녹슬어서요. 녹슨다는 건 다른 말로 산화죠, 산화.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빨갛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요. 적혈구가 모자라거나 또는 적혈구 속에 철분이 모자라게 되면 산소 운반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겠다? 빈혈로 보시면 되겠죠. 줄 그어주세요. 빈혈. 적혈구 수가 적으면 빈혈이다. 여기 정상인 적혈구 수 나와 있네요. 요거. 암기 안 하셔도 됩니다. 보통은 여자는 450만 개, 남자는 500만 개. 왜 여자가 정리하면 덩치가 작아서 아니고요. 이거 농도예요. 농도기 때문에 덩치랑 상관없어요. 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작대요. 남자가 산소 운반 더 잘하나 봐요.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 오히려 빈혈 환자들이 좀 많죠. 적혈구수가 좀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운동을 하거나 똑같은 활동을 해도요, 그 산소 공급 자체가 남자가 훨씬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산소 운반을 하는 적혈구가 모자라니까 당연히 빈혈로 보면 되겠다. 이런 거는 시험 문제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적혈구가 모자라면 무슨 병이지? 빈혈이요. 네, 이건 시험이 아니라도요. 이거 상식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2020년에 고등학교 다녔으면서 이거 모른다고 하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 들으니까 꼭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적혈구가 모자라면 빈혈이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앞으로 그럼 피검사 해가지고 적혈구 수치 한번 보세요. 남들보다 내가 얼마나 작은가 많은가. 됐죠? 작으면 이거 빈혈 수치 안 좋게 나오면 이 적혈구수가 작으면 빈혈 수치가 올라가가지고 이거 다시 뭐 약을 드시던지 뭐런 조치를 취해야 돼요. 반대로요, 얘들아. 적혈구 많은 경우도 있을까요? 네, 많은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산소 운반이 굉장히 잘 되는 사람이죠. 근데 그러면 앞으로 그 산소 운반이 꾸준히 필요한 거 있죠. 마라토너 같은 거 그런 거 하시면 정말 재능이 타고난 거죠. 그러신 분들 있으면 이제 손 들고 마라톤 선수로 나가시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십니다. 또는 그 등산, 히말라야 산맥 같은 데서는 이제 올라가면 고도가 높아지면 산소가 희박해지잖아요. 공기가 희박해지잖아요. 거기서 적응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산소통 없이 무산소 등정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지구상에 군데군데 있어요. 보통 어디 계시냐면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 히말라야나 또는 지구에 유명한 고산지 몇 개 있죠? 티베트 고원 또는 뭐 안데스 산맥, 남미의 안데스 산맥 이런 데에 사시는 분들은요. 적혈구 숫자가 남들보다 훨씬 많아요. 1.5배 정도 심하게 많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운반을 굉장히 잘해요, 남들보다. 그런 사람들은 내려와가지고 똑같이 막 움직이죠.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보다 산소 운반 잘 되니까 정말 잘 뛰어다녀요. 그래서 여러분, 남미 축구가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 남미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지 않는데도 축구 실력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체력에서 일단 똑같이 한국에 와서 경기한다? 한국 사람들보다 산소 운반이 정말 잘 돼요. 그래서 얘들은 운동 실력이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하죠. 네, 이제 고산지대에 살기 때문이에요. 아프리카에도 고산지대 몇 군데 있는데 하여튼 남미 쪽이 그 안데스 산맥 그쪽이 고산지대죠. 여러분들 나중에 대학생 되고 뭐 직장인이 되거나 성인이 돼서 남미에 여행 가실 일이 많을 거예요. 요즘엔 또 남미 여행을 많이 가시더라고요. 유럽 여행에 이어서 남미 여행 가는 뭐 TV 프로도 많이 생겼고 남미에 뭐가 유명하냐면 마추픽추나 그 우유니 소금 사막 들어보셨어요? 네, 여기는 정말 꼭 가봐야 되는 곳이에요. 선생님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여주려고 가지고 왔는데 누가 맛있는 거 드셨네. 자, 볼게요. 미리 검색해놓을 걸 그랬다. 여러 만났어요. 자, 그 남미의 고산지대니까 얼마나 높은데요? 우리 참고로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네, 백두산이 참고로 높이가 2000m 정도 됩니다. 2400m 정도 돼요. 한라산 2000m가 안 됩니다. 네, 그런데요, 남미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해발 고도가 3000 얼마예요. 예, 일단은 그 평지예요, 거기가. 거기 당연히 평지라서 하고, 또 심한 데는 4000m까지 올라갑니다. 네, 요런 데. 라파즈 이런 데 가시면, 여기 해발 고도가 사진에 보이시나요? 여기 볼리비아의 수도예요. 3689m예요. 엄청나죠? 네,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예요. 근데 물론 여기보다 더 높은 도시도 있어요. 가장 높은 도시는 포토시라는 곳인데 4060m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면 고산병이 나타나요. 여러분 고산병이란 얘기 들어보셨죠? 네, 고산병이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일어나는 병이거든요. 산소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처음엔 손발이 짜릿짜릿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심하면 뇌에 산소 공급 안 돼서 잘못하면 죽는 경우도 있어요. 뇌에 물이 차거나 폐에 물이 차거나 해가지고. 그런 게 고산병인데 이 고산병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고산병 약을 먹어요. 예전에 막 그 모 정부 때요. 그 청와대에서 비아그라 발견되니 하면서 고산병 약으로 썼다. 혈류를 늘리기 위해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네, 그런 거예요. 그런 원리 약을 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고산증이 있는데 이거는 건강하다고 해서 안 걸리냐?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왜냐면 그 얼마나 산소 공급이 잘 되냐 안 되냐거든요. 실제로 남미 여행을 갔을 때 젊은 친구들, 나이 많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많이 있었지만 쌤 같은 젊은 친구들도
고산병이 온 삼 오고, 나이 많으신 분들, 어르신들도 70 먹고도 고산병 안 오시는 분들은 또 안 와요. 알 수가 없어요. 평소에 저질 체력이었는데 걔만 고산증 안 걸리는 경우도 있고, 남미는 고산병 때문에 여행 가서 큰일 나서 오시는 분들도 많고, 가서 여행을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거 미리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은 가봐야 알아요. 평소에 어떻다고 해서 알 수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미리 어떻게 아느냐, 본인이 적혈구가 많은 사람은 보통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적혈구 많으신 분들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우연히 소금 사막 가시면, 네, 이렇게 우리나라 전라도만한 땅덩어리가 다 이렇게 생겼어요. 엄청나게 큰 땅덩어리가 길을 잃을 수도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좀 확대해서 찍은 건데, 여기 물에 소금 결정 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사진이 확대가 빨리 되라. 되어라. 안 되네요. 확대 인터넷이 느린가 봐요. 이렇게 소금을 보이시죠? 네, 이게 전부 다 소금물이에요. 안쪽에 전부 소금이 쌓여 있거든요. 그 위에 물이 살짝 덮여가지고 거울처럼 보입니다. 그냥 물만 부어서는 사실 이렇게 거울처럼 안 보이거든요. 뭔가 이물질이나 이렇게 녹아있는 염료가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가장 큰 거울이라고 하는, 여기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네, 물이 없는 마른 소금 사막이고요. 여기는 소금 사막에 물이 그냥 위에 좀 찬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 같은 모양이 되죠. 사진 더 보여주고 싶은데 크기가 안 나오네. 그다음 이런 사진도 막 찍을 수 있고, 막 거울 같으니까 완전. 이거 아래 위 뒤집어 놓은 사진들도 막 있어요. 이런 밤에는 여기 보시면 가운데 사진 보이세요? 이거 선생님 찍은 건데 바닥에도 별이 떠 있어요. 왜냐면 이거 지금 하얀 거 은하수거든요. 은하수인데 다 별이에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환공포증 걸릴 정도로. 근데 그 별이 바닥에도 총총총총 다 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 유리 같으니까 바닥이 전부 다 물이거든요. 발목까지 찰랑찰랑 차는 물인데 여기에 별이 막 반사돼서 하늘에도 별, 땅에도 별 너무 예뻐요. 그래서 남미의 유명한 관광지 중에 마추픽추, 여기도 이제 고산지대긴 한데 마추픽추가 유명한데, 선생님 마추픽추는 사진을 너무 많이 보고 가서 그런지 뭐야 사진이랑 똑같네 이랬는데, 우유니 소금 사막은 사진을 너무 많이 봐서 가면은 실망할 것 같은데, 근데 실제로 가보면 사진이랑 완전 달라요. 사진으로 본 것보다 진짜 감동이 5조 5억 배 정도 너무 심하게 올 정도로 대단했어요. 다음에 여러분 꼭 가보세요. 이거는 지금 선생님 자랑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꼭 가보시라고 권하는 거예요. 네, 그 막 사기칠 생각하지 마시고요. 누구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마시고 대학생 돼서 열심히 알바해가지고 공부하고 알바하고 해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치하지 않고 가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갈게요. 이런 고산지대에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적혈구가 많을 것이다. 적혈구 많은 사람은 고산지대에 가서 적응도 잘할 것이다. 왜?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빈혈이랑은 상관이 없이 살겠네요. 뭐 이런 얘기예요. 있나요? 그래서 여기 산에 이 높은 데도 생물들이 살아요.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네, 여기인 것 같나요? 자, 여기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티티카카 호수, 백두산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호수예요. 바다같이 되게 넓은 호수인데 볼리비아 해군은 여기를 지키죠. 해군인데 하여튼 산에서 자, 여기 알파카라는 이런 동물들 있잖아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이 낮은 곳에 있는 알파카라는 생물에 비해서 이 생물들은, 이 알파카들은 적혈구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네, 많겠죠. 그러니까 잘 살아남고 있겠죠. 뭐 그런 얘기예요. 뭐 여기저기 적용해서 알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예쁘죠? 이 알파카들 귀여워요, 애기들. 알파카, 라마 이런 애들이 다 여기에 사는 애들이에요. 티티카카 호수.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생활과 과학을 가능한 좀 재밌게 수업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진도를 좀 달려서 보너스 타임으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다른 사진 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자, 돌아가 볼게요, 얘들아. 자, 적혈구 얘기했어요. 까먹지 마세요. 적혈구 수가 평균보다 적으면 빈혈이다. 많으면 산소 운반 잘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줄 끌게요. 백혈구. 백혈구 수는요, 많은지 적은지 봐요. 백혈구 수는 보통 적은 경우는 잘 없어요. 이게 그 혈액암 같은 거 빼고는. 근데 백혈구 수가 많으면요, 많은데 뭐가 문제예요? 가 아니라, 얘 갑자기 면역 활동을 왜 이렇게 많이 해? 이렇게 봐요. 그래서 몸에 염증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염증 줄 그어주세요. 왜냐하면 백혈구의 기능 자체가, 백혈구의 역할 자체가 뭐냐면, 여기 줄 좀 그을까요? 줄 좀 긋고 하나 좀 쓸게요. 백혈구의 기능 자체가요. 면역세포예요, 얘가.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는 몸에 세균 같은 게 들어오면 지가 쏙쏙쏙 잡아먹어요. 잡아먹기도 하고요. 거기에 대한 항체를 만들어내는 애도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데, 어쨌든 그 면역세포가 많다는 얘기는 몸의 면역 기능이 작용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염증이 침입한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염증. 줄 그어주세요. 우리도 어디 갔는데 갑자기 내가 쇼핑몰에 갔는데 그 쇼핑몰 안에 갑자기 군인이랑 경찰들 같은 방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뭐야, 무슨 일 있나 봐. 누가 침투했나 봐. 도둑인가? 뭐지? 라고 생각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면역세포 백혈수가 많으면 염증이 있는 걸로 볼 수 있다. 특히 열이 나고 있다? 100%죠, 그러면. 됐나요? 그래서 너희가 그 배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선생님 저 맹장염인 것 같은데요? 라고 하면은 바로 열 재보고 백혈구 숫자 검사해봐요. 그리고 다음에 배 아픈데 백혈구 수도 많다. 이거 거의 맹장일 가능성이 크겠네요. 라고 진단을 합니다. 염증이 생겼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것도 줄 그을게요. 혈소판. 색깔이 바뀌어버렸네. 혈소판도 줄 그어주세요. 혈소판은 뭐죠? 기능 좀 쓸게요. 혈소판의 기능, 이거 좀 끌고 나와서 쓸까요? 혈소판의 기능. 네. 혈액응고에 관련된 거죠. 얘는 혈액응고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게 혈소판이다. 혈소판이 모자라면 혈액응고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혈액응고에 이상이, 줄이 왜 이래? 혈액응고에 이상이 있는지 알아볼 때 많이 쓰입니다. 혈소판 숫자가 적다 이러면 좀 혈액응고 이상 있겠는데 피가 잘 안 멈출 것 같은데요. 피가 한번 나면 잘 안 굳어서 안 멈추겠네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혈우병이라고, 혈우병이라는 거 들어봤어요? 혈우병? 영국 왕실에서 흔한 병이죠. 그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혈소판 숫자가 적거나 아니면은 혈액응고 인자에 적거나 그런 일이 생겨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러면 건더기인 혈구 말고요. 혈장 검사 통해서도요. 뭐 할 수 있냐면 여기 좀 줄 그을게요. 자, 혈장 검사를 통해서 혈당량을 확인하면 또 뭐 할 수 있죠? 당뇨병 알 수 있죠. 혈당량 확인하면 당뇨병 알 수 있어요. 이게 다 짝지을 수 있어야 돼요, 얘들아. 아까 적혈구 없으면 빈혈, 백혈구수 많으면 염증, 혈소판수 적으면 혈액응고 장애, 혈당량이 어떤 면 당뇨병이지? 높으면 낮으면. 그렇죠. 우리 옛날에 배웠잖아요. 여기서 배웠잖아요, 여기서. 선생님만 가볼까? 여기는 책 넘기기 힘드니까. 자, 여기. 금식 후에 측정 혈당내 포도당 농도가 이거 이상이면,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요. 그래서 혈당량이 높으면, 위에 혈소판이랑 이어져가지고 괜히 헷갈리겠다. 혈당량이 높으면 그거를 당뇨병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뭐 그 밖에도요, 효소가 있는지 없는지, 호르몬 수치가 이상한지 안 이상한지 이런 거 등등등 다 검사할 수 있어요. 됐나요? 혈액 검사를 이용해서 밝혀낼 수 있는 질환들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소변검사. 소변검사 해본 적 있죠? 소변검사 병원에 가거나 여러분들 그 건강검진 할 때 많이 하는데, 요 검사지에 소변을 묻혀서 나타나는 색깔을 바로 관찰할 수 있어요. 또는 이거를 혈액검사 하듯이 분리해가지고요. 따로 성분 분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단검사해요. 자, 그럼 여기다가도 줄 그어 놓을게요. 소변검사는 요 검사지에 묻혀가지고 색깔 관찰하거나 소변 성분을 분석하는 거다. 이거 가지고도 당뇨병 판단할 수 있어요. 소변에 포도당이 나오면 당뇨병인 거죠. 그 다음에 단백질이 막 나오면 단백뇨인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됐나요? 네, 페닐케톤 요증. 페닐케톤 요증 들어본 적 있어요? 그것도 오줌에 페닐케톤이 많이 나오는 게 페닐케톤 요증인데, 써줄까요? 잘 못 알아들으려나? 선생님 발음이. 자,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병도 있거든요. 여기도 요가 있는 요, 당뇨할 때 요. 요자가 소변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름 굳이 외울 필요 없지만 페닐케톤 요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소변 검사로 알아낼 수 있는 병이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알고 계시면 문제 풀 때 아주 도움 많이 되겠죠. 됐어요. 요거까지 소변 검사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밑에 그림도 한번 보세요. 혈액 검사하는 거, 혈액 이거 뽑아봤죠? 피 검사할 때. 그래서 혈액 검사할 때 원심 분리하면은 여기서 무거운 애는 깔아앉고 가벼운 애는 뜨기 때문에 건더기인 적혈구, 백혈구 깔아앉고요.
가벼운 액체 성분이 혈장 위로 뜨고요. 여기 보면 액체 성분 나와 있네요. 이거 줄 그어놓을까? 혈장은 혈액 액체 성분. 사실 이거는 진짜 얘들아 상식이거든요. 이거 정도는 암기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혈구 중에서는 적혈구 산소 운반됐죠. 백혈구는요 외부 유해물질 같은 바이러스, 병균 이런 걸로부터 이제 방어 안 됐어. 면역이 관련된 거, 면역. 아까 썼죠? 혈소판, 혈액 응고 담당 안 됐죠? 그래서 피가 나더라도, 내가 상처 나서 피가 나더라도 혈액 응고에서 지혈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없거나 많으면 무슨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알 수 있겠네 라는 얘기고, 여기서 건더기, 혈구가 무거우니까 밑에 당연히 깔아앉고요. 위에 뜨는 거는 혈장입니다. 가벼우니까요. 액체 성분이니까. 밑에 깔아앉는 거는 혈구예요.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요 검사하는 거, 여기도 보세요. 소변의 유관적, 소변 색깔 가지고도 건강을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콜라 색깔 소변, 뭐, 연두 색깔 소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네. 그 신장이 망가진다면 소변 색깔이 변하기도 하고, 다른 장기에 문제가 있으면 색깔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눈으로 보고 검사할 수 있고요. 대부분 이제 화학적 검사를 많이 하죠. 요렇게, 요런 종이, 리트머스 종이 비슷하게 생긴 색깔 있는 종이가 있어요. 여러 개의 그 씨약질을 붙여놔요. 그래서 이런 검사들을 한다. 요당, 요단백, 요잠혈, 그 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됐나요? 그래서 뭐 이렇게 색깔이 바뀌면 이렇게 되는데 외울 필요 없어요. 외울 필요 암기하지 마세요. 이거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이거 특징 검사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 저희 선생님이 강아지를 키우거든요.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를 제가 옛날부터 키웠어요. 저희 동생이랑 같이. 어릴 때부터 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멈춰서 미안해요. 마친 거 아니에요. 이 강아지가 요즘에 그, 심장병에 걸렸어요. 심장에 판막이 이렇게 제대로 잘 안 닫히는 병에 걸려가지고, 요즘은 아니고, 좀 오래됐는데, 몇 년 전부터 심장병을 앓고 있어요.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여행 갔다가 발견했는데, 한국 들어와서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그동안 심장병이 있었던 거예요. 유전적인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약을 계속 먹고 있습니다. 약을 계속 몇 년 동안 먹다 보니까 신장, 콩팥이 안 좋아질 수 있거든요.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콩팥이 안 좋아져서 얘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사람으로 치면 나이가 80, 90 정도 되는 할머니예요. 그러다 보니 신장이 나빠지지 않게 계속 자주 이제 검사를 해주고 체크를 해주고 주기적으로 이제 관찰해주면서 약을 천천히 먹이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동생이 집에 왔는데 이 강아지가 배변판에다가 쉬를 해놨는데 쉬가 콜라색이었던 거야. 콜라색 오줌? 이거 질병명이 있거든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거 콜라색 오줌 나오기 시작하면 이거 이렇게 나이 많은 지금 나이가 사람으로 지금 90 정도 됐죠? 이 정도 되면 죽어요. 네, 뭐 치료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이가 너무 많으니까. 저희 동생이 그날 펑펑 운 거예요. 난리 난 거예요. 선생님 동생이 이제 그 동생이 약사인데 막내 동생. 그래서 펑펑 울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집에 이제 초상이 났어요. 거의. 어떻게 근데 선생님 그때 해외에 있었거든요. 선생님한테 연락 못하고 엄마가 이제 저녁에 집에 오셨는데 엄마 어떡해 우리 주디 이제 죽나 봐 이러면서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었는데 엄마가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엄마도 놀래가지고 막 그러셨는데 그러고 나서 엄마가 자 일단 그건 그거고 엄마가 욕실 청소하려고 아까 콜라 부어놨으니까 좀 가봐야겠어 이제 그러신 거예요. 엄마가 치킨 시켜 먹고 남은 콜라를 욕실 때 제거에 좋다고 욕실에 그 배변판에 부어 놓으신 거예요. 강아지 배변판에. 네 정말 콜라색 소변이 아니라 그냥 콜라였어요. 다행히 그 강아지는 그로부터 1년 후인 지금까지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이 생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화장실 갔는데 소변 색깔 이상하다?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네, 직접 콜라를 부으신 거 아니라면요. 자, 그러면 넘어갈게요, 얘들아. 이런 식으로 화학적인 검사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진단 방법 다 했고요. 그럼 안 걸리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하면 안 걸릴 수 있는데 했더니 첫 번째요. 예방접종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예방접종. 다른 말로 백신이라고도 얘기하죠. 같은 말입니다. 백신을 주사하는 거를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주사로 맞을 수도 있고 먹어서 막 예방하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걸 예방접종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여러분들 이거 그 용어를 하나 좀 알아놓을게요. 여기 보시면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이 있는데요.
능동 면역은요,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란 말 알죠? 영어 시간 다 했죠? 자, 자신의 면역 체계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영구적입니다. 여기 줄 끌게요. 자신의 면역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한마디로 너희가 이제 항체가 생겼어 이런 말 하잖아. 그런 얘기예요. 항체, 엄밀히 말하면 항체는 아닌데 그 기억세포인데 생명과학 하시는 분들 예, 기억나시죠? 예.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내 몸속에 뭔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했는데 내 몸속에 그 기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똑같은 애가 또 들어오면 난 바로 항체로 공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병에 다시는 안 걸린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면역이 생겼다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죠? 그게 능동 면역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요거 헷갈린다, 요거. 자, 능동 면역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요. 면역이라는 말을 잘 알거든. 근데 요거 헷갈려요. 수동 면역, 이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달라요. 수동 면역은 사실 면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면역은 면역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계시는 그 면역이 아니에요. 수동 면역은 뭐냐면 치료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뉴스에도 많이 나왔죠.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한테 지난주에 코로나19 완치된 환자 있지, 완치된 사람. 완치된 사람은 아마 몸에 면역물질이 생겨 있을 거 아니에요, 항체 같은 게. 그 사람 피를 뽑아서요, 그 사람 피 속에 있는 항체를 이 사람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다시 환자한테. 그러면은 먼저 나은 사람은 몸속에 항체가 있으니까 그 사람 항체가 내 몸속에 들어오면 나도 이 병을 빨리 이겨낼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수동 면역입니다. 그럼 질문. 자, 이 환자는요, 항체 때문에 병이 빨리 나았는데 항체를 준 딴 사람 거 빌려가지고 주사 맞은 거잖아요. 이 항체 딴 사람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예요? 네, 다른 사람 거죠. 자기가 스스로 만든 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수동 면역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수동 면역. 됐나요? 보통은 이 바이러스들을 토끼 좀 미안한데? 토끼 같은 동물한테 주사해요. 그럼 걔가 아프겠죠, 시름시름. 불쌍해. 시름시름 아프다 보니까 걔가 그러다가 나으면 걔 몸속에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항체를 쭉 뽑아냅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치료제로 주사를 해요. 그게 수동 면역이라는 거예요. 되겠나요? 동물 또는 사람한테 만들어진 면역 물질을 나한테 주사해준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 아니고요. 남의 거 빌려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영구적일까요? 아니에요. 빌려온 그게 다 분해되고 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빌려온 항체가 수명이 끝나면 그냥 끝이야. 내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서 기억도 못해요. 내가 레시피 갖고 있는 거 아니거든. 그래서 줄 끌게요. 대개 수주에서 수개월 지나면 사라진다. 둘 중에 그럼 어떤 게 영구적이라고요? 네, 능동 면역이 영구적인 거예요. 왜? 내가 직접 만든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 항체 만드는 레시피를 다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이 병이 오면 나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그 항체를 만들어내서 바로 죽이면 되니까. 그게 능동 면역입니다. 수동 면역인 사람들은요, 몇 년 있다가 이거 사라졌잖아요. 이미 빌려온 거. 몇 년 있다가 똑같은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하면 또 걸릴 수 있어요.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면역이다. 능동 면역, 수동 면역. 됐나요? 네. 그래서 보통은요, 미리 예방하는 접종은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방 접종은요, 능동 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엮어서 보시면 돼요. 수동 면역은 병이 난 이후에 치료 목적으로 남의 항체를 빌려오는 거예요. 병이 난 이후에. 그럼 병이 걸리기 전에 내 몸속에 미리 항체 만드는 능력을 길러놓는 겁니다. 좀 달라요, 얘들아? 됐죠? 그럼 능동 면역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병에 걸리면 돼요, 그냥. 가장 쉬운 방법이죠? 내가 그 병에 걸리면 그 병 나으면서 좀 아프겠지만 그 병 나을 때쯤 되면 내 몸속에 능동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은 방금 아까 얘기했던 거, 예방접종하는 거죠. 직접 그 병에 걸리거나 예방접종하거나, 그래서 예방접종, 백신, 능동면역 세 개에 묶어서 얘기해 놓으라고 했어요. 예방접종, 백신, 능동면역 다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근데 이제 선생님 백신은 그러면 실제로 그 바이러스 주사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 바이러스나 세균을 주사하는데요. 그럼 백신 맞으면 아프겠네요? 네, 아파요. 그래서 그 아픈 백신, 살아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나한테 주사하면 내가 그 병에 심하게는 안 걸리지만 조금 약하게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생백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선생님 생백신? 사회생자예요? 네, 맞아요. 그러면 반대말은 죽을 사자 써서 사백신이란 말도 있어요. 사백신은 뭐냐면 그 바이러스랑 세균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인 다음에 그 죽인 바이러스나 세균의 시체만, 또는 시체 중의 일부, 토막만 내가지고 이 시체 중의 일부만, 이거를 그냥 항원 중의 부분이라고 얘기해요.
네, 좀 쉽게 설명할게요. 그냥 그 수채 토막을 나한테 주사하는 거예요. 그게 사백신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프진 않아요. 아프진 않대 내 몸속의 면역세포들이 뭐야 이거 이상하게 생긴 거네. 죽은 놈이지만 뭐 이게 침입자니까 내가 이거 알아놔야지 하고 걔네들에 대해서 항체 만드는 거를 내 능력을 길러놓는 거예요. 그게 백신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주사 맞으시는 거는 거의 사백신이라 보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병에 걸리진 않아요. 가끔 생백신인 백신도 있습니다. 생백신일 경우에는 주사 맞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그 병에 걸릴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물론 그렇게 용량을 많이 넣진 않는데 그래도 굉장히 고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생백신 맞고 나서는 잠을 푹 자고 단백질 많이 섭취하고요. 뭐 그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피로하게 하지 않고. 아까 남미 여행 얘기했는데 남미 여행 가시기 전에 꼭 황열병이라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예방접종. 황열병 예방접종 맞지 않으면 아예 입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황열병 예방접종 맞아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생백신이에요. 그래서 이거 맞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는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 선생님도 맞고 나서 한 일주일까지는 괜찮은데 5일째 되는 날 갑자기 아프더라고요. 한 5일까지는 괜찮아서 나 되게 튼튼한가 봐 했는데 5일째 되는 날 와 쓰러질 뻔했어요. 몸져서 들어 누웠어요. 완전. 자, 그런 백신도 있습니다. 백신은 여기 보이죠? 예방접종 알아두시고요. 흔히 자연 감염과 비슷한 정도 면역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 그래서 면역 반응 유발한 다음에 그 질병이 앞으로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 됐지요? 여기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으로 인플루엔자를 앓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죽여서 넣으니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그러면 4백신인 거예요. 4백신, 죽은 백신. 자, 많은 백신들이 자연감염과 유사한 면역 기억 반응을 생성할 수 있다. 기억해서 앞으로 그 병에 안 걸릴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또 총 쳤네. 미안합니다, 여러분. 선생님 다음번에는 시간을 좀 잘 챙겨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개인위생. 요즘 많이 얘기하죠. 개인위생. 요거 많이 얘기하니까 잘 나오겠네요. 우리나라에 전파되었던 이거 책이 지금 올해 나온 게 아니라서 사스, 메르스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에요. 올해 그 코로나19 요거 물어볼 가능성 크겠죠. 올해 유행했으니까. 교과서에는 아직 안 들어갔어요. 다음에는 교과서 이게 크게 실릴 것 같아요. 자, 그 코로나19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대책은 철저한 개인위생이었다. 지금 그죠? 여기 줄 끌게요. 그래서 철저한 개인위생을 위해서 우리가 손세정제를 사용해서 세균이 죽도록 이렇게 손을 번 손 씻기 기억납니까? 요거 해야 된다는 거. 특히 여러분들 가장 많이 씻어야 되는 게 손끝이에요. 보통 손바닥만 씻고 나오시는 분들 있죠. 화장실 갔다가 너무 더러워. 그러지 마세요. 자, 손바닥보다 오히려 손가락 중에서도 손끝 부분이 제일 더럽거든요. 네, 손끝을 제발 좀 씻어 오십시다. 특히 이 6단계 있잖아요. 요거예요. 요거. 손톱 밑에. 제발 손바닥 안 씻더라도 여기는 제발 좀 씻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지는 그 교실 문짝 정말 더러워요. 교실 문짝에 그 하루에도 수천 번씩 막 만지잖아. 네, 거기서 병 다 걸려요. 요거 꼭 씻어주시라는 거. 자, 어쨌든 개인위생 중요합니다. 손 씻기. 그 다음에 뭐 호흡기 질환 같은 경우에 마스크 끼기 이런 거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요.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위생은 건강 관리하는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문화라든지 성별 등에 따라서 위생적인지 아닌지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밥을 먹지 않지만 인도나 일부 중동 지방은 손으로 밥을 먹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거기선 손으로 밥 먹는 게 위생적으로 더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게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밑에 개인 수준, 사회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음에 여러분이 면접 볼 일이 있을 때 중요하게 도움이 될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요. 밑에 확인 문제 한번 볼까요? 확인 문제. 자, 감염성 질병의 연유계인 생물 수시요. 이게 뭐야, 이거. 감염성 질병. 초반에 배웠던 거잖아요. 병원체. 병원체에 어떤 거 있었죠, 여러분? 4가지 내가 가르쳐줬죠? 쓸까요? 바이러스, 세균, 또 있어요? 여기 있죠, 세균. 그 다음에, 네, 기억나요? 곰팡이.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네, 기생충까지 있었잖아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아, 맞다. 오늘 두 번째 암호 얘기 안 해줬구나. 두 번째 암호는 여러분 이거예요. 두 번째 암호. 이걸로 할게요. 메르스. 아이고. 두 번째 암호 이걸로 하겠습니다. 메르스. 한국말로 쓰세요. 메르스.
중요해서 네모 치는 거 아니고 암호라서 치는 거예요. 이것도 코로나 바이러스 일종이라고 그때 얘기했었죠? 사스도 마찬가지고 오늘의 두 번째 암호는 메르스로 가겠습니다. 자, 초음파 진단 장비의 장점은 무엇인가? 아까도 얘기했었죠? 인체. 왜 안 써지지? 여기 씁시다. 야, 야옹아 써줘. 네, 제가 쓸게요. 인체의 무야다. 이걸 그냥 쓰세요. 왜 타자가 안 먹지? 네, 여러분들이 쓰세요, 지금. 초음파 진단장비 장점. 이거 어딘지 알죠? 앞 페이지 있었어요. 바로 앞에 페이지에. 인체, 이제 되네. 무해. 인체 무해했습니다. 3번. 혈액검사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 이것도 다 해당 내용이네. 여러분 쓰실 수 있겠죠? 이거 써드려야 되나요? 네, 같이 써볼까요? 해볼까? 아까 빈혈 알 수 있댔죠? 또 백혈구 너무 많으면 염증 있는지도 알 수 있댔어요. 아이고 미안해요. 염증 있는지도 알 수 있겠고요. 혈소판이 많이 나오면 지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혈액 응고 장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뭐 지혈 또는 혈액 응고 장애라고 해놨을까? 있을 수 있고, 또 아까 호르몬 기억나요? 효소 이상 등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알 수 있었다. 또 당뇨병도 있었죠? 당뇨병도 쓸까요? 당뇨병 등등등 가능하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볼 겁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재미없는 거 할 건데 더 재밌을 수도 있고요. 질병과 인류의 역사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빨리 가서 형성평가 마무리 하시고요. 오늘 암호 2개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지요? 그래서 오늘 형성평가 하시고 푹 쉬시고 다음 시간에 만납시다. 수고하셨어요. 형성평가로 가세요.